최백은 교수님의 이야기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가계 실질소득 0.2% 늘었다.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런 게 막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상저하고가 온다 이거죠. 근데 이게 진실이 아니다. 보시면 2023년 3분기죠. 2022년 3분기, 2021년 3분기 이렇게 비교하면 2021년 3분기 문재인 정부 때 5.4% 가계 실질소득이 작년 대비 증가했는데 윤석열 정권 때 문재인 정권 대비 마이너스 2.8%가 된 거예요. 망쳐놓고 3분기 0.2% 올랐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3분기랑 비교하면요. 합쳐도 마이너스예요.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 추경호가 상저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워낙에 작년 말에 지네들이 나라 경제를 박살내놨거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작년 대비 좋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망쳐놓은 게 얼마나 큰데 그거보다 못하면 진짜 나가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저하고를 외친 거지 상저하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박살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마이너스 2.8%보다 0.2% 좋아졌다는 것 뿐입니다. 좋아진 게 아니에요. 기저효과라는 거죠. 2년 전보다는 실질소득이 11만 7천 원 감소했어요. 작년 대비 실질소득 10,000원 올라갔다고 이런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작년 대비 실질소득 10,000원 올랐어. 아, 드디어 우리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재작년보다는 11만 7천 원 실질소득 감소예요. 그래놓고 경기가 좋아지는 것처럼 언론들이 떠들어 제끼고 있다. 문제는 내용은 더 안 좋다는 거예요. 보면 1분위 하위 20% 이거는 2년 대비 10%나 내려갔습니다. 상위 20%는 1.1%예요. 4분위, 5분위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하위 20%는 진짜 어려워졌습니다. 양극화가 훨씬 심해졌다는 뜻이죠. 없는 사람들이 더 윤석열을 찍었는데 이게 결과라는 겁니다. 전체 가계 가처분 소득. 자, 가처분 소득은 실질 소득을 말하는 거죠. 실제 내 통장에 꽂히는 거. 이자 나가고 교통비 나가고 뭐 국민연금 나가고 뭐 그냥 나가는 거 있잖아요. 통장을 핥고 지나가는 돈들 빼고 남는 게 가처분 소득인데 13만 3,300원이나 빠졌어요. 2년 전보다. 소득은 11만 7천 원 빠졌는데 실제 가처분 소득은 더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뭘로 얘기하냐? 소득 10,000원 늘었다고. 0.2% 상승했다는 게 소득 10,000원 늘었다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더 많이 빠졌죠. 더 많이 빠졌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라도 실제 월급이 지금 깎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가계 가처분 소득 추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일정하게 잘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때는 들쭉날쭉 난리도 아니죠.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랐죠. 교통비, 지하철요금, 버스요금 다 올랐죠. 택시요금 올랐죠. 금리 올라서 이자 많이 늘었죠. 교육비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내 월급 통장을 핥고 지나가는 돈들이 더 늘어났으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적자 가구 비율도 증가하는데 보시면 전체가 2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적자 가구가 21.6%, 지금 24.6%로 3% 적자 가구가 늘어났죠. 근데 1분위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위 20%는 7%예요. 7% 늘어났어요. 평균 3%인데 7%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적자 가구가 다 늘어났잖아요. 5분위 제일 잘 사는 데들 여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더 죽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가계 지출, 소비 지출이 있는데요. 소비 지출, 비소비 지출 이렇게 있는데 비소비 지출이 그냥 통장 핥고 지나가는 돈들 있죠. 그리고 소비 지출은 내가 진짜 쓰는 돈. 내가 진짜 쓰는 돈. 가계 지출이 문재인 정부 때 340만 원이었고 소비 지출이 247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가계 지출이 345만 원. 올랐죠. 문재인 2년 전보다 올랐죠. 소비 지출도 조금 올랐죠. 이러면서 이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다랍시고 보여주고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자 올랐잖아요. 교통비 올랐잖아요. 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또 최백은 교수가 뭘 보고 찾았냐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먹는 걸 줄이고 있어요. 먹는 걸. 먹는 걸 줄인다는 건 뭐예요? 줄일 수 없는 것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먹는 거라도 줄이자.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 식료품 지출이 45,000원이 축소가 됐어요. 얼마나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안 좋은지,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로 얘기해 주는 분이 최백은 교수님밖에 없잖아요. 먹는 거 줄인다. 자, 먹는 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 되고 악순환에 빠져드는 거예요. 실질 가처분 소득 평균 소비 성향이 있는데 이 소비 성향이라는 게 올라갔어요. 문재인 정부 때 67.4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70.2 그리고 올해 3분기 70.7. 자, 소비 성향이 늘고 있다. 활성화가 되고 있다. 경기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이 퍼센테이지가 늘어났냐면요. 실질 가처분 소득, 소득이 줄어들어. 분모가 줄어드니까 전체 결과물이 커진 거야. 결과물이 커진 거예요. 분모가 작아져서. 근데 이 결과만 가지고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언론이라는 겁니다. 이자 비용과 같이 움직이는 소비 성향인데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면 소비 성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공식처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은 떨어지지. 이자는 내 월급 통장을 핥고만 지나가 사라져버리니까. 남는 돈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남는 돈이 줄어들었다는 건 분모가 줄어드니까 소비 성향, 퍼센테이지 결과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살만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경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지들 진짜 다 문 닫아야 돼. 진짜 못된 놈들 아닙니까? 만약에 이거 문재인 정부였어 봐요. 얼마나 후드력 같겠습니까? 난리 쳤을 거라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가계 실질 소득 0.2% 늘었다.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한다. 상저 하구가 온다. 아이고. 자, 마지막으로 최백은 교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책 모기지 반짝 효과가 사라진 후에 부동산 공포가 온다. 이제 패닉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남은 게. 자, 유동성을 공급했죠. 주담대, 특례 보금자리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이걸로 유동성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부동산이 올라가고 돌아가는 것 같았지. 근데 고금리 장기화되고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고 있죠. 인구는 감소하고 있죠. 성장 둔화, 중단, 가계소득 일자리 정체되고 있죠. 자, 이게 부동산 가치를 다 움직이는 건데 유동성 공급이 되니까 이게 그나마 버티다가 이게 끊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터집니다. 부동산이 터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패닉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학자로서 이때까지 쭉 봤을 때 부동산으로부터 경제 패닉 상황이 오는 그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이 심상치가 않아요. 강남 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헬리오시티가 무너지고 있고요. 조짐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데 언론들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윤석열 정부는 총선 뒤로 모든 걸 밀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 전에 터질 것 같아요. 언론들이 아무 말도 안 해.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정책이 뭐냐. 청년들한테 청약통장, 조건 좋은 청약통장을 쓱 들이밉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거는 박시동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청년들한테 청년 대상으로 조건이 좋은 청약통장을 정부가 쓱 들이미는데 청년은 2%대로 뭔가를 하겠다. 청약통장 만들어라. 이게 마지막 남은 수요자들한테 빚내서 집 좀 사라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안 좋은 정책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다 해약하고 있어요. 왜냐? 분양가가 말도 안 되는데 거기다가 청년들은 무주택 기간이 짧으니까요. 분양시장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청약통장 내가 다달이 이거 붙느니 그냥 이거 내가 적금을 붓든지 뭐 하든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청약통장을 자꾸 깨고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이 청약통장을 깨면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는 거야. 빚내서 집 좀 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금리도 더 쳐줄게. 그리고 니들 나중에 주택 받을 때 주담대 2%대로 좋은 상품으로 딱 해줄 테니까 청약통장 들어. 젊은 세대들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정부라고 볼 수가 없죠. 청년들한테 빚내서 집 사라, 청약통장 조건 좋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이들의 주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야지. 빚을 더 내주겠다? 더 좋은 조건으로 빚내주겠다? 이걸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부가 빨리 무너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오고 있잖아요. 조만간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자마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얘기, 이 정권은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다. 왜냐? 경제가 박살날 거기 때문이다. 경제 박살나기 전까지 이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본 권력이 이 정권에 등을 돌려야 된다. 언론 권력은 검찰 권력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자본 권력이 더 무섭죠. 자본 권력과 언론 권력은 한패예요. 지금은 자본 권력이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지만 여기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경제가 와르르 무너진다. 기업이 실제로 위기가 온다 이러면 자본 권력이 정치 권력을 등을 돌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언론 권력이 등 돌리고 이 정부는 무너집니다. 윤석열 정권이 생각했었던 건 부동산 PF니 뭐니 이게 터지는 게 총선 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에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자 도생의 시대 잘 버텨야 됩니다. 이 정권 못 버팁니다.